안녕하세요. 이렇게 2주 연속으로 저한테 이렇게 귀한 오후 예배 시간을 주신 우리 은강교회랑 유 목사님한테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딱 봐도 저번 주보다 적게 오셨어요. 다른 강사들 같으면 내가 저번 주에 강의를 잘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바로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한 양상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번 주 주제가 뭐였죠? 자녀죠. 부모 자녀. 자녀에는 오세요. 근데 뭐 부부에 굳이 내가 이 사람이랑 관계를 뭐 개선하는데 여기 오후 예배까지 전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미는 실제 여기 그래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죠. 실제로 가정의 중심이 부부라는 걸 알고 내가 내 배우자한테 잘하는 것이 내 자녀 문제,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실제 내가 속한 모든 조직, 그리고 정말 크게는 진짜 국가에 이바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사실은 뭘 이제 와가지고 뭐 부부 문제 때문에 내가 세미나까지 가나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밖의 커플들 다 제치고 여기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랑 그분들이 정말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1시간 15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는 부모 자녀라 제 자녀를 데리고 왔지만 이번에는 부부 세미나라서 제 남편을 데리고 왔습니다. 뒤는 돌아보지 말아주세요. 부끄러워서 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냥 했어요. 이 부부 세미나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가장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아하는 주제가 부부예요. 부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저는 상담을 공부를 그 전에 오래 했고, 또 제가 그렇게 해서 부부 상담 자격증을 따고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또 중요도를 느끼고 책임을 느끼고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그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란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으면 오늘 수업은 끝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내 배우자, 내가 내 배우자를 왜 만났나, 내가 내 남편 왜 만났나, 내 아내를 왜 만났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배우자는 어떠해야 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응?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굉장히 진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너무 흐뭇한 대답이 나오네요. 또 네? 내 편. 와우. 제가 배우자란 어떠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질문을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대답들이 나오시나 봐요. 실제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현실 속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네? 현실 속에 있는 배우자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대답 나오셨어요. 감동이네요. 또 무슨 말씀 나오셨길래 왼수 귀찮은 사람. 맞아요. 근데 그 정도로 약하지 않아요? 되게 특이한 데가 있거든요, 배우자들은. 정말 특이한 데가 있어요. 그냥 귀찮기만 하고 그냥 일반 왼수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진짜 제가 차마 태교상 그 말은 제가 반복은 못하겠네요. 하지만 맞죠, 그 정도죠. 여기 거의 이북욕이 나왔어요,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 현명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세미나를 끝나고 여기 이제 배우자 없이 오신 분들은
세미나 끝나고 가서 그 배우자는 어리둥절 아무것도 모르는데 또 세미나 실제 배우고 간 분은 되게 또 갑자기 눈빛 촉촉해져가지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오신 분의 좋은 점은 같이 촉촉해질 수 있으니까 한 명이 어리둥절해질 일이 없는데. 자,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제일 먼저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이만엔 아마 이 일을 달 분이 없을 거예요. 가장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정말 3초만 해도 나를 확 돌게 만들 수 있죠. 배우자는. 왜 배우자에게 그런 힘이 있죠? 나 사실 되게 우아한 사람인데? 나 나가면 싸움 한 번 못한다고도 말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듣는데 왜 내 배우자는 나를 3초 만에 악녀로 혹은 정말 나쁜 남자로 만들죠? 소리 지르는 남자, 왜 나를 이렇게 교양 없이 3초 만에 만들 수가 있는 힘이 왜 있을까요? 배우자가 나를 가장 잘 알아서 나를 잘 알면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나를 잘 알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믿어서 보호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정말로 센 무기로 나를 공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컨디션 좋을 때는 나를 누구보다 기분 좋게 해줄 수도 있지만 분위기가 안 좋고 사이가 안 좋고 싸우는 모드로 가면 나를 공격하는데 정말 효과적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죠.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러면 대체 우리가 처음부터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도 보고 뭐 부모님들 이야기도 듣고 어른들 이야기도 듣고 그냥 부부랑 그런 거라고 여러 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3초 만에 완전 최신 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우리가 그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드라마에서 맨날 나오는데 서로 막 머리채 막 붙들고 싸우고 그러는 거 맨날 지지고 볶고 하는 걸 맨날 보는데 믿으니까 만만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아니 이렇게 전혀 모르겠다라는 표정을 지으시네요. 우리 남편은 되게 좋은데 우리 아내는 되게 좋은데 이런 표정 지어서 지금 저와 저분을 외롭게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헤어진 지가 오래돼서 난 모르겠다. 자 보세요. 제가 재밌는 설문조사를 하나 봤어요. 미국에서 그런 미래인재개발원, 미국에 있는 미국인재개발원에서 이제 실제 미래인재를 위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굉장히 전국적으로 했대요. 실제 가장 행복한 미국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주 큰 설문조사,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당연히 우리 예상에는 뭐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아니면은 뭐 학력이 좋거나 직업이 좋거나 혹은 외모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예상을 깨고 가장 행복한 사람, 그냥 일반인 상대예요. 이거는 뭐 심리학자 상대도 아니고 관계학자 상대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 상대로 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가족관계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가난해도 혹은 내가 외모가 좀 아니어도 혹은 내가 직업이 별로여도 가족관계가 행복한 사람이 가장 행복도가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이 당연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도 실제로 미국의 정부기관에서는 조직원들의 부부관계를 실제로 개입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부부관계를 좋게 하는 데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설문조사의 회사나 조직의 그 기능성과 생산성이 조직에 속한 조직원의 부부관계에 비례한다라는 그런 계속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미국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일수록 조직원들의 부부관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겠다. 그래서 부부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만약에 부부가 관계가 안 좋으면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군가요? 자녀죠. 자녀들이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 부부관계가 안 좋았을 때 혹은 이혼율이 상승을 하면 자녀들의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니까요. 범죄율, 그리고 중독률, 자살률 당연히 같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혼 가정의 70%는 자녀가 미성년이에요. 가장 예민한 시기,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 환경으로부터. 그 시기에 부모가 관계가 안 좋고 또 이혼 파경에 이르르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 당연히 그거는 범죄율이나 자살률, 중독률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런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 문제랑 직결이 되는 게 부부 문제다 보니까 부부 문제를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정말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실제로 조직원들이 갖고 있는 생산성, 기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미국이나 그런 유럽에서 훨씬 더 많이 부부관계에 대한 그런 리서치나 상담이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 건 사실 이런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냥 우리가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지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좀 더 정부에서 관여를 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들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우리나라가 생각은 하지 않다 하더라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심리학이나 상담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게 그냥 부부 문제가 우리 둘의 사이가 좋고 우리 둘이 주말에 대화를 많이 하고 대화를 적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구나.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의 생산력과 기능성 혹은 자녀 문제랑 직결이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랑은 왜 이게 이렇게까지 중요하며 이게 이렇게까지 중요한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싸움을 하고 있는 부부를 보면 상처받은 두 어린아이가 보인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을 연상시킬 것 같아요. 잘 보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걸 보면? 이렇게 되게 다 큰 이렇게 등치 큰 어른이 서로 등대고 있는데 그 안에는 아이가 있죠. 두 명의 아이가 있죠. 만나려고 하는 두 명의 아이가 있죠. 우리가 부부를 만날 때 진짜 재밌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부부가 침대에 있는데 사실 그 침대를 자세히 보니까 6명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부에, 그 침대에. 자, 6명. 자, 커플 2명, 나머지 4명은 누구죠? 양쪽 부모. 그렇죠. 자녀 아닙니다. 자녀 아니에요. 자녀는 내리사랑이라 부부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부부가 영향을 줘야 되는 상대고, 두 부부가 침대에 누워있는 침대엔 사실 6명이 있는데 그 이유는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 아내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실제 부부 둘 해서 6명이 낑겨서 자고 있는 모양이 우리가 부부의 침대라고 해요. 실제 부부의 침대. 그 얘기는 뭐죠? 우리 두 부부가 만나는 데 있어서 절대 그 둘만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이제 이마고라는 아주 유명한 그 커플 세라피, 그 결혼 커플 세라피에서 말하기는 두 부부가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받은 어린 시절 상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릭 번이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싸움을 하고 있는 부부를 보면 상처받은 두 어린아이가 보인다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가정에 관심이 없는 여자아이가 가정에 관심이 없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밖에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럼 그 여자아이에게는 자라면서 어떤 상처가 있죠? 상처가 없나요? 어떤 상처가 있죠? 어머니는 당연히 고생을 하셨겠죠.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들어오시면 몸도 고생이지만 마음도 굉장히 고생이셨겠죠. 그러면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그 여자아이는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어떤 남자를 만나야지 하고 생각을 할까요? 그게 더 쉬운 질문이겠네요. 나는 크면 어떤 남자를 만나야지? 가정적인 남자를 만나야지. 매일 밤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남자를 만나야지. 집에 충실한 남자를 만나야지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쵸? 자, 이번에는 남자는 어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있냐면 장남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동생들은 다 귀엽다 그러고 실수해도 봐주는데 나는 봐주질 않아. 나는 실수하면 바로 아버지한테 굉장히 엄격하게 혼났고, 그리고 아버지가 네가 망하면 우리 집도 같이 망한다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적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뒤에서 그냥 밥 해주고 이렇게 한 번씩 그냥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어머니셨어요. 그러면 남편은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혹은 남편은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을까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을까요? 그렇게 무거운 장남의 짐을 지고 있는 아들로 자랐다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을까요? 큰 소리로 말씀하셨네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목사님 뭐라고 하셨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자, 내 어머니 같이 아버지한테 완전히 기가 죽어서 약하고 여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집안에서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그럼 좀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을까요? 좀 활발한 배우자를 만나고 싶을 가능성이 있죠. 조금 밝고 활발하고 자기 얘기도 좀 하고, 그런데 동시에 또 나를 인정해주고 나보고 잘한다고 말하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열망이 강하겠죠. 이렇게 우리는 지금은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은 상처까지는 준 적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사실 제가 만나는 많은 부부들 중에 한 40% 이상은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상처가 없다고 말을 시작해요. 근데 상처는 별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부모로부터 반복적으로 받은 메시지 때문에 그 메시지에 반하는 행동에 제약이 걸렸던 경험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내 친구들은 방학이 되면 놀러 나가고 뭐라고 해야 되나, 한 번씩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그래도 그냥 좀 재밌게 놀고, 그냥 아버지가 그냥 아이 그래 뭐 사내 자식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허허 웃으면서 하는 그런 내 친구 아버지를 보면서 부러워했던 경험. 우리 아버지는 딱 8시가 됐을 때 내가 안 들어오면 딱 회초리 들고 입구에서 기다렸는데 라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일종의 상처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부모님에게 내가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마음먹는 그 자체가 상당히 미안하고 죄송하고 나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그런 나 하나 바라보고 사셨는데 내가 다 커서 그런 원망을 한다는 게 너무 죄송한 마음에 말을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두 상처를, 혹은 어린 시절에 내가 사실 정말 인정받고 싶었는데 아버지에게, 우리 처음에 말했던 그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나는 정말 아버지가 집에 이렇게 늘 들어오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싶었는데, 내가 학예회를 가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표창장을 받을 때 학교에 늘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바랬는데, 그런 미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두 남녀가. 그래서 본인이 결혼만큼은 내가 못 받았던 거 부모님으로부터 그걸 채우는 기회로 삼아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굉장히 가정적이다, 저 사람은 집 밖에 모를 사람이야 하는 사람을 보며 확 꽂히는 거죠.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감이다. 수많은 아가씨들 중에 어떤 아가씨가 굉장히 밝고 나를 봤을 때 아주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인정해주는 이야기도 하고 내가 오늘 좀 멋내고 가면 되게 멋있다고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내가 조금만 뭘 잘해도 어쩜 이렇게 잘하냐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보면 내가 이 사람이랑 있으면 왠지 살아있는 것 같고 살 것 같고 내가 못 받았던 거를 충분히 받을 것 같고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내가 미해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받으면 되잖아요. 충분히 내가 줄 것 같으니까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그걸 그렇게 끊임없는 우리 화수분처럼 그렇게 주나요? 배우자가? 그걸 주지 않죠. 정말 줄 것 같았는데, 내가 바로 그 이후로 못생겼는데도 만났거든, 결혼했거든. 근데 그걸 안 주는 거야. 못생긴 데다가 그걸 안 주기까지 하는 거야. 그렇죠? 내가 이 여자가 그걸 해줄 것 같아서 내가 좀 뚱뚱했는데도 결혼을 했거든.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여전히 뚱뚱은 한데 그거 안 해주는 거야. 그럼 속 터지는 거죠. 왜 우리는 그 착각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 그 전에 진짜 왜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죠? 여러분이 저보다 다 결혼 선배님이시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한 커플 살린다 싶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놈의 콩깍지가 지금 제일 문제예요. 콩깍지가 죄인이야. 맞아요. 또 왜? 결혼 전에는 잘했다. 그럼 사람이 변했다? 약간 그런 쪽인가요? 오히려? 결혼을 계기로 사람이 변했다. 잡힌 고기와 잡으려는 고기는 다르다. 굉장히 그 배우자님이 아주 지능적이신가 봐요. 잡혔다. 와, 잡기 직전에 태도가. 너무 재밌는 사실은, 우리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는 속았다, 내가 그때 콩깍지였다, 사람이 변했다, 이런 식으로 실망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아까 이야기했던 그 결혼, 그 세계적인 그 결혼 치료 이마고 이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 미해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배우자를 알아봤고, 실제 그 배우자가 그 미해결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린 잘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생각해 보면 우린 잘 선택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는 거기에 생존이 걸렸었거든. 그쵸? 나에게 가정적인 남자를 만나는 건 목숨만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3달에 한 번, 4달에 한 번씩 들어오고 밖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 엄마가 고생하는 걸 매일 봤어야 되는 나로서는 매일매일 집에 들어오는 남자가 너무나 목숨만큼 중요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그런 선택을 실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너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마고에서는 실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보세요. 나만 어린 시절에 미해결된 문제를 갖고 있고 내 배우자는 멀쩡해. 그런 거 없어. 근데 딱 보니까 이 남자는 내가 미해결된 문제, 나의 어린 시절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아서 잡았어.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계속 그 사랑을 주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명은 멀쩡하고 한 명은 상처가 있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는 얘도 상처가 있고 나도 상처가 있는 거야. 얘도 미해결된 문제가 있고 나도 미해결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서로가 해결을 해줘야 됨과 동시에 해결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쵸? 불완전한 둘, 상처받은 둘이 만났기 때문에 상처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야, 월화수는 네가 해주고 목금토는 내가 좀 해줄게, 이런 계약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상대도 끊임없이 나로부터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 햇빛 같은 사랑, 그 햇빛 같은 그 문제, 내 상처 치유를 받고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비극의 시작이죠. 부부 문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내가 선택은 잘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전제로 깔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뭐가 여태까지의 문제였냐면, 내 배우자와 내가 탁 그냥 까놓고 앉아서, 야, 당신 뭐가 필요해? 이거가 필요해? 당신이 그러니까 필요했던 거, 당신이 당신 부모님한테 못 받은 게 이거였구나 하는 걸 서로 까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럼 요거 좀 해줘. 그럼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게 나한테 엄청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해주고, 저쪽도 오케이, 나는 이거 때문에 어린 시절 내내 힘들었어. 당신이 이것 좀 해주면 좋겠어.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나한텐 대단해, 나한텐 중요해 라고 서로 까는 거, 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관계가 안 좋아져서 서로 그것조차 해주고 싶지 않기 전에 그걸 까는 작업을 해서 서로 아직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사랑이 남아있을 때, 애정이 남아있을 때, 그래, 저게 본인을 살린다는데 뭐 내가 저거 못 해줄까? 나는 그게 당신한테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 해줄게. 상대도 나에게, 나도 당신이 그냥 뭐 당신 최고야, 당신 멋있어, 이런 얘기 난 낯간지러워서 나 같으면 안 듣고 싶을 것 같은데, 아니, 난 그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좋아. 기분이 막 살아있는 것 같아. 막 힘이 생겨. 알았어, 그럼 해줄게. 이 자리가 필요한 거였어요, 사실은. 그게 이 그림이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두 아이가 원하는 거, 두 성인이 아니고요, 멋있게 성장한, 멋있게 정장 입은, 멋있게 차려입은 두 성인이 아니라 두 아이가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서로 밑장을 까는 작업. 그게 지금 어떤 나이대의 부부든 필요한 겁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꼽으라면 안전감이에요. 왜 안전감이냐면, 지금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내가 미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나는 늘 아버지나 엄마가 나한테 기대하고 내가 망하면 집안이 망할 것 같은 불안함을 가지고 커버렸어요. 그걸 부모님한테는 사실 불만을 이야기하기가 힘들었어.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거든. 나 하나 때문에 우리 동생들은 대학 다 포기했어야 됐지만 나는 대학을 갔고, 내 대학 등록금 때문에 부모님이 어마어마하게 고생했거든. 근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내가 부모님이 주시는 기대 저한테 너무 무거웠어요 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야기 못하고 꾹 참고 있었어요. 이야기 못하고 그냥 주시는 게 감사하고, 그렇게 나는 효도하는 길만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자랐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 안에 조금 마음 편하게 놀고 싶은 마음, 좀 어린 시절을 좀 행복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에게 그런 힘을 줄 것 같은 배우자를 딱 만나요. 그러면 느껴지는 건 안전감이에요. 나 이제 살았다. 이 사람이면 됐다. 내가 내 어린 시절에 느꼈던 느낌 같은 걸 반복하지 않겠구나. 내가 제2의 삶을 살겠구나. 그럼 안정감이 느껴지겠죠. 그쵸? 그러면서 그 안정감 때문에 부부 생활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결혼 생활은
이 안정감, 이 결혼 생활이 아니라 성인으로서의 삶은 이 안정감을 찾아다니는 여행이에요. 저 남자일까? 저 여자일까? 저 사람일까? 나에게 안정감, 최고의 안정감을 줄 사람 저 사람일까? 계속 찾아다니는 여행이 시작이 돼요. 그렇겠죠. 그러다 최고의 안정감을 줄 것 같은 사람을 딱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얼마 가나요? 안정감이 얼만큼 가나요? 여러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15개월밖에 안 돼서 결혼한 지 저는 모르겠어요. 1년 8개월? 아기 나면 끝이에요? 안 돼. 그럼 전 3개월 남았는데요? 얼만큼 가요? 얼만큼 가요? 선생님 얼만큼 가요? 결혼해서 서로 이렇게 우리 선생님은 얼만큼 가요? 얼만큼 간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젊은 커플에게? 우리 선생님은 저번 주부터 이런 세미나가 필요 없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왜 오시나 싶어요. 이 마이크를 들고 계셔도 괜찮을 분이에요. 서로 맞추다 보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 기간은. 또 실제로 이렇게 경험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희망적이네요. 얼만큼 가요, 선생님? 80년? 정말요? 저 그 말 녹음해도 돼요? 장로님 믿을 수, 거의 이렇게 공중에서 붕 뜨시는 분 아니에요, 혹시? 어떻게 80년을. 자, 이렇게 이렇게 붕 뜨시는 분들 말고 우리 일반인들, 우리 매일매일 실수하면서 사는 우리 일반인들 얼만큼 가요? 진짜 알려주세요. 사람 따라 다르죠, 그죠? 나는 얼만큼 갔어요? 3년? 3년이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파란 옷 입으신 남자 선생님, 얼만큼 결혼하셨어요? 네. 요새 하도 멋있는 싱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요새는 그냥 그렇게 막 물어보면 안 돼요. 결혼한 것처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얼만큼 간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답하기가 거시갱이 하시다고. 자, 맞아요. 하여간 중요한 건 막 10년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거보다 훨씬 아래인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도 대답하기가 거시갱이. 이쪽에서 좀 대답해 주세요. 나는 얼만큼 갔다고 말할 수 있다. 안정감.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제2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결혼 초기에 느꼈던 내 안정감이 얼만큼 갔다. 3년에 한 번씩 오. 권태기가 와요. 근데 그 얘기는 한 2달 권태기가 오고, 그런데 다시 또 유지했다가 약간 파도같이. 그건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네요. 근데 그럼 또 권태기가 왔을 때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요? 우리 선생님 뭐라고 저에게 그 결혼 선배로서 충고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오히려 오히려 나는 신혼 초에 좀 많이 다투고 맞추는 시간이었지 그 이유는 더 안정감이 들었다. 정말 이거 제가 강의하는 상대를 보고 이거 강의를 해야지. 이제 고수분들을 제가 만났네요. 근데 모르겠어요. 3년 간다고 말 많이 하잖아요. 그쵸? 3년 간다. 맞아요. 3년이 대중적인 그 횟수인 것 같아요. 이런 거 할 때. 그쵸? 제가 이 사례 한번 들어드릴게요.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나와 시간을 보내질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불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커플도 한 3, 4년 정도 지난 커플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나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이 한번 커플 상담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안에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있죠. 그 어린아이가 지금 이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실제 어린아이가 정말 필요한 건 뭐죠? 그쵸? 사랑, 그리고 같이 있는 거, 관심, 애정,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런 걸 시간을 통해 느끼는 사람인데 그걸 남편이 주지 않고 있죠. 그러니 이 아내는 남편은 나에 대한 애정, 관심이 식었고 나는 곧 버림받을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3, 4년 정도 지났을 때 안정감이 깨진 상태예요. 지금 이게. 나는 이 사람을 만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제일 필요한 걸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 4년이 지나니 나와 시간을 보내지 않아. 즉 남편은 나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식었어. 아마 이 사람은 나를 버릴지도 몰라 라는 아주 그 어린아이 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아요. 구질구질 하잖아요. 우리 또 가오가 있죠.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은 시간을 안 보내요. 저랑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정말 원초적인 두려움, 나를 떠날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남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는 잔소리가 심하고 비판적이다 라고 얘기해요. 늘 나에 대해서 비난한다, 잔소리가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성인의 말투예요. 이 안에 있는 남자 어린아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커플 상담사라고 생각하고 한번 촉각을 세워보세요. 응? 괜찮아요. 정답은 없어요. 저도 우리 모두 추측할 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아내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남편 마음들이 더 어려워요. 남자들 마음이 더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워요. 이 남편, 이 마음속에 있는 남자 어린아이가 실제로 뭐를 원했는데 채움을 받지 못하고 있죠? 인정받는 거. 좀 내가 멋있는 남편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그럴 것 같은 사람이라 결혼했는데 그 안정감이 깨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자꾸 잔소리가 심하고 나를 비난하거든. 즉 아내는 나에 대한 불만이 많고 나로 인해서 늘 불행하다라는 굉장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남편은.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당신 잔소리가 너무 심하고 매사에 비판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아내는 전혀 그 엄마가 옛날에 본인의 엄마가 어릴 때 본인의 엄마가 너무 힘들고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을 시기에 이 아내가 막내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 이거보다 더 힘들어지면 너부터 버릴 거야 라는 말을 약간 장난같이 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이거보다 성적 떨어지면 너부터 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신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 아내는 당연히 내가 막내고 내가 힘도 제일 없고 왠지 언니나 오빠들에 비해 내가 제일 못생긴 것 같고 내가 제일 못난 것 같으니까 당연히 나부터 버리겠네 한 마음, 그 불안감을 늘 가지고 살았던 아내였어요. 그러면 남편은 적어도 네가 최고야,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하는 사람을 만났겠죠. 그쵸? 그런 사람을 골라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골라 만났는데 남자도 사람이에요. 늘 내가 기분 좋게 내가 너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랑 있는 시간이 나는 제일 좋아, 당신 너무너무 힘이 돼, 이런 이야기 기분 좋을 때 혹은 신혼일 때는 많이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피곤할 때가 되면 좀 혼자 있는 시간도 갖고 싶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나 혼자 그냥 야구도 좀 보고 싶고 그냥 나 혼자 좀 친구들이랑 같이 그냥 이렇게 물고기 잡는 거 뭐죠? 낚시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통 남자들처럼 낚시 여행 그냥 친구들 본인 남자친구들이랑 가고 싶고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아주 일반적인 욕구를 가질 때 아내는 딱 어린 시절 상처랑 맞물리면서 저봐, 내 남편도 우리 엄마처럼 내가 못나고 힘없고 나랑 있는 게 재밌지가 않으니까 나를 자꾸 버리려고 하잖아. 와, 이어지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 환장하겠죠. 그거 아닌데? 그거 완전 오반데? 근데 남편 입장에선 오바지만 아내 입장에선 생존이 걸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나한테는 중요한 문제였고 이걸 해결받았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해결해 줄 것 같았는데 아주 작은 차이에서 확 이것 봐, 당신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엄마도 이랬어, 당신도 이러는구나 나한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남편은 어떤 히스토리가 있냐면 아까 우리 앞에 말했던 우리 그 소년과 비슷한 히스토리예요. 아버지가 엄격하고 군인이셨어요. 그래서 이걸 맏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완벽한 맏아들형을 원했어요. 그래서 네가 망하면 우리 집 전체가 망한다. 너에게 동생들 다 내가 포기시키고 너한테 올인하고 투자할 테니까 너는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라라 라는 이야기를 늘 했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기보다는 혼을 많이 내셨어요. 그래야 얘가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한 번도 본인은 내가 좋은 학교를 갔는데도 성적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아버지에게 내가 만족스러운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구나 라는 마음을 늘 먹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면 아내가 나에게 늘 힘을 주고 밝고 당신 멋있어, 어떻게 당신은 배도 하나도 안 나오고 이렇게 늘 나에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당신 일하는 모습 보면 정말 청년 같아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도 한 번씩 왜 이거 왜 이렇게 안 했어, 이거 해주기로 했잖아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한 번씩 잔소리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어린 시절 아버지가 준 상처와 맞물리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선 뭐 잔소리 한 번 안 하는 부인이 어딨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내 아내를 불행하게 만드네? 내가 무능한 남편이네? 내가 내 아내에게도 자랑스러운 남편이 아니구나 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오바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런 식으로 맞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 커플은 사실은 나를 구제해 줄 거라고 생각한 상대로부터 내가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재경험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 배우자들이 실제 그 상처를 줘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상처를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기다리고 내가 그걸 향해 방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사인만 보여도 덥석 이것 봐, 너 우리 엄마랑 똑같잖아, 이것 봐, 당신 우리 아빠랑 똑같잖아 라고 우리가 예민한 스팟인 거죠. 거기를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에서 자주 일어나는 분노는 사실은 우리가 시선을 바꾸면 어린 시절 상처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내 배우자가 나에게 화를 버럭 내. 당신 정말 잔소리 한 번만 더 들으면 나 진짜로 이 집에서 살기 싫을 것 같아 라고 화를 버럭 내요. 그럼 진짜 우린 어이가 없죠. 야, 진짜 나 정도 잔소리 안 하는 아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 진짜 너무 억울해 라고 아내 입장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내가 잔소리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내 잔소리가 이 사람의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아내가 당신이랑 있느니 차라리 그냥 벽이랑 얘기하는 게 낫겠어, 나 진짜 나 과부 같아, 느낌이 남편이 없는 사람 같아 나는 하고 나와 시간을 보내주지 않고 나에게 관심을 안 주는 것 같은 그런 불만을 하는 아내가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남편이 난 진짜 할 만큼 했다, 난 굉장히 다정한 편이야, 진짜 밖에 가서 좀 물어봐, 억울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못을 실제로 해서가 아니에요. 내 아내의 깊은 상처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아까처럼 둘이 앉아서 까는 작업이 필요해요. 내가 뭐가 내 목숨만큼 중요한지, 뭐가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힘을 주는지에 대해서 서로 보여주고 서로 확인하고, 아, 요건 내가 해줄 수 있어. 요거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이게 그렇게 중요했어? 이게 그렇게 좋았어? 알았어, 해줄게. 그 장이 필요한 것 뿐이었어요, 부부는. 이 모든 문제가 우리가 아까 아이가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른처럼 얘기하고, 사실 나는 너무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쿨하게 툭 하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창피해서 얘기 안 하고 구질구질해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상처가 뭔지,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우리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무의식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조차가 힘든 거예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나도 몰라서. 그쵸?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우리 무의식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사명감이냐면 이런 거예요. 주인님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거 제가 잘 알죠. 제가 꼭 그 상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님 상처 치유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무의식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 나오죠. 그래서 무의식이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은 아까 우리가 한 그 선택을 합니다. 주인님, 저 사람 같아요. 저 사람이 주인님의 상처를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저 사람과 결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복제품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왜냐하면 실제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과 동시에 우리는 내 문제를 조금만 실수라도 했을 때, 이것 봐, 너 똑같잖아, 우리 부모님이랑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랑 똑같잖아 라고 말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무의식은 좋은 사람을 갖다 줬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복제품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재밌는 건,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우리가 분명히 학습을 했어요. 이 사람 나한테 안 이럴 거야, 이 사람은 우리 부모님과 반대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나에게 비슷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못 보는 이유는 낭만적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성으로. 아까 우리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죠? 그쵸? 진짜 콩깍지.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절절히 눈으로 보여요. 왜냐면 우리가 부모한테는 콩깍지가 안 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A, C, D를 잘못하잖아요. 그럼 오케이, A, C, D 당신들 나한테 상처 줬어 라고 우리가 클리어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 만나는 이성, 새로 만나는 배우자감에게는 그걸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생을 그 상처를 되풀이 안 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볼 수가 없는 이유는 콩깍지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콩깍지가 아까 얼마 간다고요? 그쵸? 우리 인생은 얼마죠? 얼마큼이죠? 100세. 근데 그 중에 콩깍지 3년. 그러면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죠? 그냥 어디 내비두고 살아야 된다고요? 애기 보고 살아야 된다고요? 콩깍지가 예전하게 벗겨진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살으신 것 같아요? 나는 제2의 인생을 살려고 결혼을 했다가 3년 만에 콩깍지가 벗겨졌더니 제2의 인생은커녕 제1이랑 똑같은 삶을 살아요. 어떻게 그 시절을 견딜 수가 있죠? 애기 보고 산다. 또 네? 포기하고 산다.
또 네? 어떻게 사세요? 우리 배우자분이 있어서 거식갱이 하신 분들은 혹시 배우자랑 같이 안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럼 아직도 그 주의 말씀을 새기시면서 다른 사람 결혼식 주례 말씀을 우리 선생님은 새기시면서 뭐 우리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니까 당사자들도 안 새기는데 그 하객분이 아니 그럴 수 있으면 좋죠.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에 정말 좋은 점은 그런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넓게 더 앞을 훨씬 더 보는 어떤 분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으니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 의미를 알겠지 라고 생각하고 진짜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또 콩깍지가 벗겨진 다음 나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견뎠다, 서바이벌 전략. 그러니까 앞에 3년은 고운정이었다가 뒤에 30년은 미운정. 비율이 너무 불균형하다. 근데 미운정과 고운정이. 네? 뭐라고요? 뭐 재밌는. 네. 참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고 산다. 맞아요. 좋은 거 없어요? 애들 보고? 그쵸.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떠신 거예요? 요새는 싫으면 그냥 띡 이혼하고 그런다. 참고 살았는데 만약에 우리 선생님 다시 태어나셔서 결혼하신다면, 그러니까 완전 요새 애들 같이 이제 완전 결혼하시면 마음 가는 대로 사실 거예요 그때는? 역시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결국은 마음 가는 대로 다시 사신다면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싶으시다는 이야기시네요. 당연히 배우자가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이 있죠. 여기서 긍정적이라는 건 우리 나에게 상처를 준 내 부모 중 한 사람과 반대되는 모습이 긍정적일 거고요. 혹은 우리 부모님의 좋은 점, 우리 부모님 나에게 상처도 줬지만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 좋은 점을 닮았거나 아니면 상처를 줄 것 같은 점에 반대되는 점을 긍정적인 점으로 보겠죠, 우리가 배우자를 만날 때. 그런데 그 배우자에게도 당연히 부정적인 모습도 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 부정적인 모습에 콩깍지가 칵 하고 걸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만 보고 결혼을 하다가 시간이 아까 3년이 지나면 콩깍지가 다시 벗겨져요. 그러면 부정적인 모습이 퍽 하고 갑자기 보여요. 긍정적인 모습은 이때쯤 되면 당연한 걸로 여겨져요. 당연히 그거는 뭐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뭐 그 정도 못 해주나? 쉽게 변해 있고 부정적인 모습은 3년 만에 첫 출연. 깜짝 놀라는 거죠. 나 이 사람 이럴 줄 모르고 결혼했는데, 나 이거 알았으면 결혼 안 했는데 싶은.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결혼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안전감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했는데 부정적인 모습을 딱 보고 긍정적인 모습은 약발이 떨어지고 할 때쯤 되면 안정감을 찾기 위함커녕 불안감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 어릴 때의 경험이 되살아나면서 잠깐만, 혹시 이 사람도 우리 아빠처럼? 혹시 이 사람도 우리 엄마처럼? 그런 거야? 내가 그러면 내가 가장 피하려고 했던 모습의 사람과 내가 결혼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유 참고 살아, 그래도 그만한 사람 없어 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 생존과 걸려 있기 때문에, 나의 어린 시절 상처는 내 생존과 걸려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지점이 되면 갑자기 확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안정감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불안감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당연히 우리는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한 배우자와의 불안감을 경험하면서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일을 한다면 내 사회생활, 당연히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3년 그리고 혹 정말 넉넉히 잡아서 10년 안짝에 벌어지는 패턴이에요. 많은 커플들이. 그래서 이때 이 불안감을 참지 못하고 뭘 하죠? 이혼을 하죠. 그쵸? 그래서 이혼 가정의 70%가 자녀가 미성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파도에서 압력을, 불안함을 이기질 못하기 때문에 10년 차, 8년 차, 7년 차, 콩깍지는 3년 차에 벌써 졌어도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로 한 3년 더 보내다가 맞아, 맞네, 에그머니나 하고 이혼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선생님 어떤 분이 패턴을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결혼한 지 20년, 30년이 돼. 그런 불안감도 왔다가 그러다 다시 안정감도 왔다가 하는 패턴을 보면 그 다음 불안감은 참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겠죠? 아, 원래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렇구나. 아이, 뭐 한 번씩 이렇게 불안감도 찾아오지만 그래도 또 좋은 날이 오는 걸 내가 경험했으니까 하고 느끼는데 첫 번째 불안감은 굉장히 큽니다. 충격도 크고. 그렇겠죠?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는 커플들에게 정말로 해결책이 될 만한 일은 그 불안을 못 이겨서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감을 되찾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결혼 안에서 안정감을 되찾기. 그리고 안정감을 되찾는 이 부분이 사실은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불안감을 느끼는 순간을 맞이하기 때문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 남편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결혼한 커플은 불안감을 느끼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근데 안정감 되찾기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치느냐 아니면 성공하지 못하느냐 혹은 시작조차 못해버리고 내가 불안감에 져서 이혼을 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안정감을 되찾는 방법은 우린 이미 답을 아까 이야기했어요. 서로 무의식이 뭔지, 즉 서로 어린 시절 상처가 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면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도 해달라고 요구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오케이 역시 이것 봐, 이 사람은 해주잖아. 우리 아버지가 못 해주신 거, 우리 엄마가 못 해주신 거, 이 사람은 해주잖아 라는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로 안정감 되찾기 프로젝트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알 거야, 아는데 저 사람 저래, 아는 사람이 저래 이러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생각보다 모릅니다. 상대방은 생각보다 뭐 그 얘기 뭐 낯간지러워가지고 그걸 뭘 좋아하겠어? 에이, 뭐 선물 매번 그냥 하는 거 뭐 그거 뻔한데, 그거 뭐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꽃 같은 거 사는데 뭐 그게 그렇게 효력이 있겠어?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생명수 같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증거, 내가 아직도 사랑받는 증거, 내가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증거로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서로 알려줘야죠. 그 단계는 필요하겠죠. 서로의 어린 시절 상처 이해하기, 서로의 미해결 과제 이해하기, 이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우리가 안정감 되찾기 프로젝트에서는요. 그 엄청 유명한 책 뭐더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쓰신 스티브 코비 박사가 그 책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그런 예시를 들었어요.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뒷좌석에 어떤 중년 남성이 앉아 있고 그 앞에 그 중년 남성의 아이들로 보이는 대여섯 살 정도 된 아이들이 움직이는 버스였는데 막 앞에까지 뛰어서 막 뛰어오다가 또 뒤로 막 깔깔거리면서 다시 뛰어가고
그러다가 그냥 조용히 앉기도 하고 또 막 장난쳐가지고 둘이 막 큰 소리를 떠들면서 앞에까지 막 뛰어오고 또 뒤로 뛰어 들어가고 그런 장난을 계속 치고 있었대요. 그러니 버스 안에 있는 다른 승객들은 점점 이제 눈살이 찌푸려졌겠죠. 걱정도 되고 다칠까봐 시끄럽기도 하고. 근데 그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창밖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그래서 스티븐 코비 박사가 최대한 정중하게 다가가서 저기 선생님, 저 자녀들 같이 보이는데 자녀들이 계속 이렇게 뛰어다닌다,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염려도 되고 또 실제로 다른 승객들이 많이 불편을 겪는 것 같으니 좀 자제해 주실 수 있겠냐, 그렇게 최대한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창밖 보다가 갑자기 누가 나한테 말을 거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 죄송하다, 실은 지금 우리 아내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이어서 내가 너무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아이들도 지금 그 자기네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제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바로 그 순간 스티븐 코비 박사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아버지가 방금 자기 아내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이었대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 아버지는 왜 이렇게 애들 신경을 안 쓰지? 왜 이렇게 애들 건사를 안 하지? 이런 생각으로 조금 짜증도 났을 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좀 뭐 저렇게 무신경한 아버지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딱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마음이 어땠을까요? 코비 박사가 측은하고 지혜로워요? 이해가 되고 또 미안함도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 사정도 모르고, 그쵸? 안 됐고 그런 마음이 들죠.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자기의 마음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 사정을 이해하고 나서. 그렇죠. 스티븐 코비 박사가 한 그 일화를 보고 에릭 번이 뭐라고 하냐면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정확히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면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 별것도 아닌 거예가 아니라 이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구나, 상처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 상처가 방금 건드려졌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짧은 순간이지만. 그리고 그걸 그렇게 시선을 바꿀 수만 있어도 우리는 부부관계에 혁신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에릭 번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감 되찾기 프로젝트,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안정감 되찾기 프로젝트에서도 가장 우리가 필요한 첫 번째 마음가짐을 들자면 지금 그 스티븐 코비가 버스 안에서 들었던 1초 만에 마음이 딱 바뀌고 마음 안에서 동정심이 들고 측은함이 들었던 그 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배우자를 향해서 보는 시선이어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엄청 미인이세요. 지금도 미인이신데다가 그냥 미인이 아니라 되게 호감형 미인이셨어요. 약간 예전에 최명자 닮아서 택시비를 안 받으신 택시 운전사가 계시대요. 그런 쪽 미인이세요. 약간 이렇게 좀 따뜻한 느낌의 그런 미인이세요. 전 아빠를 닮았어요. 아빠를 완전 닮았어요. 근데 그리고 날씬하세요. 지금도 아가씨 사이즈 66을 입으세요. 굉장히 날씬하시고 또 이렇게 평생 그런 막 관리를 하고 막 운동하고 이런 분은 아닌데 그냥 평생 그냥 이렇게 왜 옷 사이즈 별로 안 바뀌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저는 양쪽에 이제 오빠 있고 남동생 있고 저 혼자 딸이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릴 때부터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셨어요. 그러니 딸이 하나 있으면 아들이 둘 있고 이제 딸이 가운데 하나 있는데 그러면 다들 주변에서 야 우리 어머니 성함이 송이인데 송이 네 딸은 진짜 이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대요, 주변에서. 아니면 뭐 결혼하기 전부터 딸 낳으면 넌 진짜 이쁘겠다, 딸 진짜 이쁘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대요. 근데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진짜 지금이 제 인생에서 제일 예쁠 때예요. 전 정말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남자 선머슴 같았어요. 머리도 남자같이 짧게 있고 막 목소리도 컸고, 목소리 지금도 크잖아요. 지금은 방긋방긋 웃지만 옛날에는 잘 웃지도 않았어요. 막 이렇게 심각한 표정에 목소리 크고 막 아시겠죠? 좀 느낌 오죠? 그런 애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정말 속이 타는 거예요. 좀 아니 뭐 엄청 이쁠 필요는 없는데 좀 조신하고, 좀 그냥 사람들이 좀 이렇게 보면 그냥 곱고 그냥 예쁘다 하는 그런 애로 자라면 너무 좋겠는데, 그냥 뭘 해도 큰 거예요. 너무 목소리도 크고 키도 너무 크고 등치도 너무 크고 그냥 모든 게 너무 큰 거예요, 우리 엄마 상식에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셨어요, 저를 키우면서. 그리고 그냥 제가 저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욕하는데, 앞에서는 욕 안 해도 뒤에 가서는 선머슴 같다고 욕하는데, 뭐 그런 걱정을 늘 하시면서 저를 키웠단 말이에요. 저한테 고스란히 그 에너지는 전달되거든요. 그럼 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사실 사람들한테 되게 사람들이 저를, 선생님들도 많이 좋아했고 제 친구들도 많이 좋아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은 앞에선 이래도 뒤에서는 내 흉을 볼 거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조금만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그리고 이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지 속으로는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리면서 자랐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러면 제가 어떤 남편을 만나기를 원할까요? 노노노노노. 아니죠. 자 보세요. 제가 외모 컴플렉스가 있다고 잘생긴 남편을 만나고 싶을까요? 어떤 남편을 만나고 싶을까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 인기 좀 있으셨겠다. 여심을 아시네요. 그렇죠. 네가 제일 예쁘다고 하는 말이 저는 30이 넘도록 효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말 뭐 10대나 20대 때는 우리가 막 듣고 설레지만 30 되면 이제 그런 말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다른 여자들은.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가 제일 예쁘다, 내 눈엔 네가 제일 매력적이다, 이런 말이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명수 같은 말이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제 남편은 어땠냐면, 제 남편은 어머니가 교사셨어요, 오랜 동안. 그리고 그 어머니가 교사로 계신 초등학교의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맏아들이었어요. 어땠을까요? 언제나 바르고 모범적이어야겠죠. 그러고 또 어머니가 기준이 높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발전하라고 조금만 잘못해도 그거에 대해서 꾸중을 하시는 경향이 있으셨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남편은 그렇기 때문에 더 바르게 자랐고 더 늠름하게 자랐겠지만, 그건 남들이 보는 시선이고요. 정말로 내가 배우자를 만난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좀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말해주거나 뭐 그럴 수 있지, 뭐 어때,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지,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되게 염원을 했겠죠. 그렇게 저희 둘은 만난 거예요. 그쵸? 잘 만났죠. 지금은 아직 15개월밖에 안 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잘 만났죠. 저도 사실은 되게 제가 또 심리학을 공부하니까 남편의 그런 어린 시절 미해결 과제, 어린 시절 상처가 제 눈에 딱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누구를 칭찬하고 막 인정해주는 말을 10만큼 할 수 있었다면 제 남편한테는 20만큼 해줬어요. 왜냐면 그게 필요해 보였고, 또 그걸 했을 때 굉장히 힘이 많이 났으니까요. 그리고 남편도 은연중에 이렇게 내가 너 당신 정말 예쁘다, 당신 정말 내 눈에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듣고 막 완전히 기분이 너무 좋고 막 힘이 나고 막 되게 정말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구나 싶으니까 자기가 원래 해주려는 양보다 조금 더 해주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저도 남편도
이 시기를 지나서 콩깍지가 벗겨지는 때가 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보다 예쁘다고 말하는 횟수도 줄겠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만 횟수가 주는 순간 누구랑 연상시킬 거예요? 제 남편을. 제가 늘 저를 너무 크다, 너무 너는 목소리도 크다, 선머슴 같다라고 늘 말했던 저희 엄마랑 연결시키면서 오 마이 갓, 내 남편마저 내가 안 예쁘다고 생각하는구나 로 이어지겠죠. 저도 살면서 제 남편한테 지금은 아침마다 당신 멋있고 당신이 회사를 가니 그 회사는 당신 없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무너질 거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약발이 떨어지는 그날 남편은 당연히 저와 예전에 지적을 나한테 했고 인정해주는 말에 늘 고팠던 그 시절과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서 나는 내 아내에게마저 부족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가 너무 좋은 구조라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렇죠.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이건 여기서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왜 나한테 그런 메시지를 계속 부정적인 메시지를 줬으며 우리 어머님, 우리 시어머님은 왜 남편에게 그렇게 늘 더 잘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더 바르게 잘해야 된다, 네가 모범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로 가면 그분들도 또 그분의 부모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상처가. 그래서 이건 계속 되물림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를 내 배우자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안 그래야지 하면서 전가하고 이 서클은 계속 되물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서클을 딱 끊어줘야 되는데 그걸 자녀 입장에서 받는 자녀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이 이거 나한테 이러는 거는 건강치 않아. 내가 끊어야겠어 하고 끊을 수 있나요? 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도움이 100%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거 끊었다가는 난 내일 먹을 밥이 없죠. 자녀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자녀는 하루하루가 생존이에요. 어린 자녀는 엄마가 나한테 상처를 주면 상처를 받는 거 외에는 수가 없어요. 자녀는. 그쵸? 왜냐면 엄마한테 상처 갖고 대들었다가 엄마가 쫓아내면 난 내일 갈 때도 먹을 것도 없잖아요. 자녀 입장에선 끊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부모, 즉 부부 입장에서 내가 이 서클을 딱 끊어줘야 이게 자녀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감 되찾기 운동이 절실한 거예요. 우리에게. 내 자녀로 이어지지 않고 내가 진짜 원치 않았던 그 사이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재밌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무한궤도로 이렇게 팔자가 그려지고 있어요. 한 명은 죽도록 쫓아가고요. 한 명은 죽도록 쫓기고 있어요. 지금 두 명이 이렇게 궤도를 그리면서 한 명은 쫓아가고 한 명은 쫓기고 있어요. 지금. 자, 우리가 쫓아가는 자를 딱 붙잡고 마이크를 갖다 대요. 지금 왜 쫓아가세요? 저분을 왜 쫓아가세요? 뭐라고 말할까요? 도망가니까 쫓아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막 죽도록 쫓기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한테 가서 딱 붙잡고 왜 도망가세요? 쫓아오니까. 뭐 하나 잘못한 사람도 잘한 사람도 없어요. 한 명은 본능적으로 앞에 도망가니까 뭐라고 생각하면서 가죠?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도망가겠지 싶으니까 또 쫓아가요. 그렇겠죠? 도망가는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뭔가 저 사람이 뭔가 알고 있으니까 쫓아오는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는 거야. 잘못도 안 했는데. 이게 우리가 현대 부부의 모습이라고 해요.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잘못해서 쫓기는 게 아니고 잘했기 때문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쫓아가는 자 혹은 쫓기는 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내가 쫓기는 자인가?
그러니까 도망가는 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쫓아가는 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나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는 그럼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쫓아가는 자의 성격은 당연히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쫓아가는 자의 성격은 화가 나면, 부부 중에 나는 쫓아가는 자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화가 나면 그 화를 내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해결해야 돼요. 여기 앉아봐. 우리 얘기 좀 해. 대표적인 쫓아가는 자의 성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쵸? 그리고 오늘을 안 넘기려고 해요. 그런데 도망가는 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은 갈등이 딱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피하죠. 그 자리를. 에휴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형태를 취합니다. 내가 지금 갈등이 빚었을 때 내가 이제 지금 막 해결해야지 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누구죠? 쫓아가는 자죠. 그런데 좀 시간을 두고 지금은 안 돼. 지금은 해결을 될 것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죠? 도망가는 자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죠. 그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싸움이 일어났을 때 먼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고 머리 식히고 오겠다는 사람이 도망가는 자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지금 당장 여기 앉아.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나 무슨 결정을 내릴지 몰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쫓아가는 자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했을 때. 자, 나는 내가 쫓아가는 자의 성격을 가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나는 내가 도망가는 자의 성격을 가진 것 같다. 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나는 싸움이라는 건 해본 적이 없는 건가요? 부부 싸움이 뭐예요? 막 이런 분들이에요. 우리 요 줄에 계신 우리 남자 선생님, 네, 선생님은 어느 성향이신 것 같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쫓아가는 자, 약간 이렇게 해결을 좀 보고 가자. 우리 그 옆에 선생님은요? 쫓기는 자. 일단은 조금 피하고 좀 머리 좀 식혔다가 좀 이야기하자는. 일방적으로 피하는. 그 얘기는 그러면 사모님은 쫓아가는 자의 성향을 가지셨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많다고 봐야 된다. 우리 그 옆에 선생님은? 똑같아요? 사모님이랑 같이 계세요 지금? 이렇게 보죠. 우리 선생님은 지금 똑같으세요? 약간 나 쫓기는 자 성향을 가진 것 같고 내 아내는 쫓아오는 자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사모님 동의하세요? 화목한 집이네요. 동의하네요. 이것부터가 좋은 출발이에요. 내가 어느 성향을 갖고 내 배우자가 어느 성향을 가졌는지를 알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이 교육을 들은 다음에 부부싸움을 할 때 당신 앉아봐 라고 내가 원래 말했을 성격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나가려고 그래. 그때 원래 같았으면 탁 잡아야 되잖아요. 앉아, 얘기 좀 해. 근데 내가 한 번은 숨을 좀 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나만큼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성향인 거예요. 둘 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둘 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걸 지금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열 좀 식힌 다음에 해결하는 게 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것부터 아는 게 우리가 안정감을 되찾기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그림이 생기는 거죠. 한 명은 젊은 커플 경우, 한 명은 매달리고 한 명은 귀찮아, 왜 이렇게 매달려? 만약에 이런 커플이 있다면 매달리는 자가 쫓아가는 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렇게 매달리면 왠지 더 내가 나를 옥죄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갖는 사람이 도망가는 자의 성격을 보통 갖고 있는 케이스죠. 동물로 따지면 이런 경우예요. 거북이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침팬지는, 거북이와 침팬지가 커플인데 침팬지가 얘기 좀 해 하고 이렇게 두들겨요. 거북이 등을 두들겨. 그럼 거북이는 어떻게 하죠? 더 들어가죠.
그럼 더 들어가면 진짜 침팬지는 이제 열받기 시작하죠. 너 지금 나 무시하냐? 안 나와? 나와. 너 나올 때까지 내가 두들길 거야. 이러죠. 그럼 거북이는 나오나요? 정말 안 나오죠, 거북이는. 내가 침팬지인지 거북인지, 우리 아까 쫓아가는 자, 도망가는 자가 너무 좀 느낌이 안 왔다면 내가 침팬지과인지 거북이과인지. 자, 이번엔 내 배우자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나를 이야기하기는 좀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내 배우자는 확실히 거북이과다. 내 배우자는. 내 배우자. 아니, 자 보세요. 거북이 2마리가 커플이 되지 물론 현실에서는 거북이 2마리가 커플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이론에서는 거북이 2마리, 침팬지 2마리가 커플되지 않아요. 상대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누가 더 거북이고 누가 더 침팬지인지. 자, 다시 한번. 내 배우자는 거북이과다. 내 배우자는 침팬지과다. 우리 남편은 손을 안 드네요. 은근 궁금했는데 뭐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뭘 것 같으세요? 침팬지. 제가 생각해도 저는 침팬지과일 것 같아요. 제 성질은 침팬지예요, 확실히. 저는 막 두들기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 오늘 죽었어. 나는 체력에서 지치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두들길 건데, 이런 공부를 하니까 침팬지 중에 정말 여기다 참을인자를 그리고 있는 침팬지예요, 저는. 참아야 되느니라. 왜냐하면 참아야 거북이가 그나마 조금씩 나올 거니까요. 그쵸? 이론 공부하고 이런 상담 공부하면서 조금씩 침팬지가 지금 참을인자 그리는 침팬지가 돼가는 침팬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는. 자, 우리 저번 주에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안 오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저번 주에 우리가 부모자녀 대화법을 하면서 더블 리스닝이라는 방법을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막 복잡하진 않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안전감 되찾기 프로젝트, 우리 지금 배우자랑 꼭 해야 하는 필수 코스거든요. 안정감 되찾기 프로젝트를 굉장히 금방 즉시 이루어질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면서 제가 강의를 마무리할까 해요. 이름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중에 해보신 분들 계실지 몰라요. 부부 세미나 가면 많이들 하죠. 근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3번째는 선물, 봉사. 3번째는 선물. 4번째는 봉사. 그리고 5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이 5가지의 우리가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마치 5개 국어처럼, 5개 나라의 말처럼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언어 중에 나는 어떤 언어를 사용할 때 가장 사랑을 느끼는지를 알고, 내 배우자는 어떤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때 가장 사랑을 느끼는지를 알면, 우리가 아까 밑장 까기 작업을 할 때 조금 시작하기가 좋겠죠. 그쵸? 한번 볼게요. 인정하는 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정하는 말은 뭐죠? 당신 수고했어. 당신 완전 멋있어. 당신이 최고야. 이런 말이 인정하는 말이죠. 여러분 많이 아시죠?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때, 난 이때 진짜 내 배우자한테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 이런다면 내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함께하는 시간은 뭐죠? 예를 들면 출퇴근 같이 하는 거? 취미생활 같이 하는 거. 그쵸? 취미생활 같이 하면서 모임 같이 하는 거. 그쵸? 밥 먹고 같이 산책하는 시간. 주말에 애들 빼고 그냥 우리끼리 커피숍 가서 얘기하는 30분, 1시간. 이런 시간을 가질 때 나는 정말 사랑받는 느낌이 들고 내가 내 배우자와 여전히 사랑을 나누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함께하는 시간이 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3번째, 선물. 뭐가 있죠?
예를 들어 내가 뭔가를 모아요. 내가 왜 웃으세요? 다이아 최고죠. 다이아 선물 중에 선물이죠. 그런데 꼭 그렇게 근데 우리가 다이아라고 말하는 순간 남편들은 그럼 내가 몰랐네 그러면서 다이아를 사주나요? 아니죠.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다이아는 조금 힘들지 몰라도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예를 들어 나는 옷에는 큰 관심이 없는데 난 스카프를 좋아해. 그래서 그냥 만약에 남편이 당신 스카프 좋아하잖아 뭐 이러면서 어디 이렇게 쇼핑하러 갔는데 뭐 하나 골라 당신 뭐 내가 보기엔 다 거기서 거긴데 그래도 당신 스카프 좋아하니까 내가 하나 사줄게 오늘. 만약에 이럴 때 혹은 남편이 나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데 무슨 빈티지 골프공을 모아 66년대형 뭐 그런 거래.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내 눈엔 다 똑같은 골프공인데 막 이렇게 진열하면서 그것 때문에 진열장까지 막 구입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럴 때 다음에 뭐 사고 싶은 거 하나는 내가 당신 은퇴 기념으로 하나 사줄게 얘기해. 그럴 때 남편이 진짜 내 아내 너무 멋있다. 야 여자 중에 이런 거 이해하고 이렇게 딱 사주는 여자가 어딨냐. 너무 좋다. 이런 남성분들 계시다면 선물이 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선물이 나의 사랑의 언어라는 거를 은근히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질적인 너무 물질적이고 너무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아니에요. 저도 1위가 선물이더라고요. 테스트하는 것도 있거든요. 저도 선물을 받을 때 선물 자체가 제가 너무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나를 생각해서 이걸 골랐을 생각을 하면 정말 꽃 하나라도 편지 하나라도 저는 선물 받을 때 굉장히 이렇게 사랑받는 느낌을 들고 되게 오랫동안 간직하고 서랍 속에 넣어놓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선물이 사랑의 언어겠죠. 봉사는 뭘까요? 설거지 해주기. 퇴근 후에 가봤더니 설거지가 되어 있어. 얘기도 안 하고 청소기를 돌려놨어 주말에. 그리고 아니면 내가 딱 퇴근을 했더니 아내가 막 뚝배기에서 막 보글보글 막 된장찌개가 막 끓은 거를 막 이렇게 갖다 주고 한 상을 차려줬어. 수고했다고.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 그러면 봉사가 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나를 위해 어떤 행위를 해준 거예요. 그럴 때 그리고 당신 힘들지? 그리고 라이드를 그 차 운전을 딱 해주는 거예요. 친구들 모임까지. 그리고 올 때 전화해. 내가 데리러 나갈게. 그런 거 들으면 역시 내 남편 너무 멋있어. 내 아내 너무 멋있어. 당신 오늘 친구들이랑 술 먹는다고? 그럼 내가 오늘 끝나고 전화하면 내가 데리러 갈게. 아내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아내 있을 때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멋있고. 봉사가 나의 사랑의 언어인 사람입니다. 스킨십. 어깨 이렇게 툭툭 두들겨 줄 때 아침에 나 출근하는데 아니면 이렇게 안아주고 아니면 손잡고 걸어갈 때 차에서 이렇게 운전할 때 이렇게 다리 만져주고 무릎 만져주고 할 때 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연애 때 생각나고 가슴이 설레. 그러면 스킨십이 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자, 내 사랑의 언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감이 오세요? 내 사랑의 언어 인정하는 말이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다 하나는 손 드셔야 돼요. 인정하는 말이다. 그쵸. 우리 목사님도 인정하는 말이시래요. 선물 많이 주세요. 우리 사랑의 언어 많이 주세요. 인정하는 말이래요. 함께하는 시간이다. 함께하는 시간. 하나는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 자, 선물이다. 어머, 저만 선물인가 봐요. 우리 선생님도 손 드셨어요. 그쵸. 선물. 또, 나 선물이다. 오케이. 봉사다. 봉사 많으시네요. 난 내 배우자가 봉사해 줄 때 사랑을 느낀다. 자, 스킨십이다. 스킨십을 할 때 나는 사랑을 느낀다. 좋아요. 여러분 한 명씩은 얼추 다 손을 드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내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는 뭘지 추측해 보세요. 오래 사셨으니까.
물론 우리가 추측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배우자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내가 살아보니 내 배우자는 인정하는 말일 것 같다. 손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일 것 같다. 내 배우자는. 그럴 때 사랑을 느낄 것 같다. 좋습니다. 선물일 것 같다. 내 배우자. 선물일 것 같다. 내 배우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 배우자는 선물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제가 그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선물 좋아합니다. 이제 너무 손 안 드니까 제가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의 그 부부 생활이. 선물 좋아합니다. 제가 여러 군데서 이거 테스트해 보면 선물이 1, 2위로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봉사일 것 같다. 내 배우자. 좋습니다. 스킨십일 것 같다. 우리 목사님 어디에 손 드셨어요? 함께하는 시간. 좋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배우자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쵸? 하지만 내 생각에 나의 추측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의 언어는 내가 무조건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서 해주는 거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사랑의 언어는 내가 배우자 걸 알아서 해주는 거에서 큰 기쁨이 되지만 내 사랑의 언어도 가서 알려줘야 돼요. 여보, 나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데 나 뭐였을 것 같아? 당신? 쭉 얘기해줘요. 당신 왠지 함께하는 시간 아닐까? 아니야. 나 사실은 그 5개 중에 1위는 난 스킨십이야. 난 스킨십 할 때 사실은 되게 좋아.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부부관계잖아요. 스킨십이면 어떤 스킨십? 언제? 어떻게 스킨십 됐을 때 좋은지, 인정하는 말이라면 어떤 말인지, 어떤 말 해줄 때 내가 되게 인정받는, 모든 인정하는 말이 다 효력이 똑같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인정하는 말을 했을 때 나는 기분이 좋고 힘이 나는지. 선물은 어떤 선물? 우리 선생님 선물 손 드셨는데 저와 함께 저희 둘만 단둘이 선물이었어요. 선생님 어떤 선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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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 좋아하죠. 우리 모두 다 좋아합니다. 네. 네. 네, 2개를 물어보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아이, 분명히 순서가 있죠. 그럼요, 순서가 있고 1, 2위 하나만 해주시는 건 너무 야박하니까 1, 2위 2개 해주시면 좋아요. 자주 해주고. 딜. 어렵네요. 우리 아까 우리 내 배우자 왠지 선물이 사랑의 언어일 것 같다 손 드신 분 계셨죠? 네. 그 선물이 뭔지도 감이 오세요? 손 드신 분? 알고 있으세요? 혹시 이번 기회에 아신 거예요? 이거 하면서 알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도? 그래서 그 선물을 한 번씩 하시기도 하세요? 사랑의 표현으로? 잊을만 하면. 가성비가 아주 확실하신 분이네. 왜요? 왜 조절을 해줘야 되죠? 습관적이면 재밌는 말씀이시네요. 당연시. 고마운 줄을 모르고 효력이 떨어진다. 아주 전략적인. 저는 어떤 전략이라도 좋아요. 알고 계시다는 게 중요해요. 알고 계시고 그거를 적절한 시기에, 우리 남편분이 생각하시는 적절한 시기에 그걸 해준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랑의 언어는 내가 내 사랑의 언어를 아는 거, 남편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거, 그 2가지가 다 공평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서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감, 지금 불안한 시기를 겪고 있다면 안정감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 그 프로젝트가 우리한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 그게 아마 오늘 수업의 골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 안정감이 처음에 생겼는지, 그런데 그렇게 안정감을 생기는 상대를 잘 골랐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에게 불안함을 주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어요. 이게 배우자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배우자가 본인의 부모에게 받은 상처, 서로가 그 둘을 계속 찾아다니는 여행 중에 만났고 그게 서로 이루어질 때도 있었지만 한마디로 콩깍지가 씌었을 때, 하지만 그게 충돌할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어떤 충돌보다도 불안감을 크게 느낀다라는 원리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 여러분한테 남은 과제는 서로가 무엇을 했을 때 힘을 받고 무엇을 했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지 서로 알려주는 것만 남았겠죠. 제가 이 그림을 오늘 마지막으로 띄우면서 칠까 해요. 이 그림은 자녀와 부모가 아니에요. 내 어린 시절과 나예요. 이 부부 문제만이 유일하게, 부부만이, 내 배우자만이 유일하게 내가 내 어린 시절의 아이, 내 내면 아이라고 하죠. 내 아이와 화해할 수 있는 열쇠를 진 건 내 배우자밖에 없어요. 나는 화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상처받은 나기 때문에. 내 부모한테 지금 와서 가서 원망할 수 없어요. 돌아가시기도 했고 너무 나이도 드셨고 나 이렇게 키워주시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어떻게 부모님한테 가서 원망하겠어요. 내 배우자만이 내가 내 어린 나를 손을 잡고 화해하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 배운 작은 팁이지만 이 팁을 가지고 내 배우자에게 잘 나를 보여서 지금 이 그림처럼 실제로 나는 내 어린 시절과 화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당연히 배우자도 배우자의 어린 시절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혹시 이 중에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주간 감사합니다.